인권선언의 73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오늘 갖는 세미나는 참으로 의미가 있고요.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에 유엔에서 제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국제적인 찬성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자유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특정한 민족이 파괴되고 했기 때문에 인권 개념으로서의 세계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유엔 헌장 55조, 56조의 취지에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권리장전을 따서 국제적 권리장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국제권리장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권하면은 세계인권선언이 국제 수준에 있어서는 하나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인권헌장으로서 세계적으로 관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습적으로 48년 이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인권헌장 그리고 인권에 있어서의 최고의 헌법적 세계헌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48년 제정될 때 만장일치로 제정된 것이고 가장 뛰어난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전문이 있고요. 이 전문을 통해서 왜 세계 인권 헌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을 보시면 핵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서의 자유 이 세 가지를 인권선언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파괴되고 나치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되고 조작된 언론 하나밖에 없는 언론 다양성이 사라진 언론의 무서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치에 의한 조작이죠. 언론 조작이 심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강조됐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인 또 특정 민족에 대한 학살이 위험하기 때문에 종교의 중요성, 특히 개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교의 다양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전쟁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 그래서 남녀에 대한 동등한 권리라고 해서 남자와 여성의 대등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되는 취지가 곳곳에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자는 그러한 취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38쪽으로 넘어가면 자연법 사상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존엄성,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타고난 그 특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특히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대우, 특별한 대우, 존엄성. 이것이 전쟁에 의해서, 집단주의에 의해서 폐지되고 탄압받았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그 자체, 존엄성이, 개인의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단체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자연법 사상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국왕에 의해 억제됐던 또는 카톨릭에 억제됐던 그러한 획일적인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또 개신교 종교 개혁의 정신에 따른 인간성을 부활시키는 인간의 존엄성,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간이다, 인간의 존엄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자연법의 부활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세계 인권 선언이 중간에 60년대 유명한 이 PC 논쟁, 정치적 올바른 논쟁을 통해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 PC 논쟁을 통해서 유럽에서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소수자 독재, 소수자 정체주의라는 그러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일어나서 마치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인권의 최고의 목적인 양 하는 성혁명 소수자 전체주의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C 운동이 미국 각 지역으로 80년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성차별적 인종차별이 한묶음으로 돼가지고 소수자 전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보편적 인권, 특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인권 선언에 귀중한 가치가 소수자 인권으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차별금지법의 배후 이론이 바로 유명한 욕야카르타 원칙입니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활동가들이 성소수자 성혁명 활동가들이 제네바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성적 지향과 젠더 전체성에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의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긴 제목을 했는데, 바로 우리 차별금지법에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라, 바로 그 원리의 하나의 어떠한 활동가들의 선언이죠. 이 활동가들의 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세계의 각지, 또 유럽과 여러 나라의 성혁명이 시작되고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똑같이 이 문구에 쫓아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건데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생물학적 성을 부인하고 남녀의 성을 부인하고 사회적 성을 인정해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자연적 성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이 되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이 되고, 또 그 밖에 31가지 성, 알지 못한,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법학자들은 차별금지법이 모호하다, 이것은 추상적이고 명백하지 못한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해서 성의 혁명을 주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등장함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세계인권선언의 문제적 좋은 가치들이 크게 흔들리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차별금지법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점은 동성애 전체주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젠더 또는 복수젠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성적 지향을 갖고 또 남성과 여성이 혼란스럽게 바뀌는 그런 트랜스젠더리즘이죠. 트랜스젠더리즘의 일반화로 인해서 법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과학이 대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야카르타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봐야 되는데요. 다 볼 수는 없고요. 자,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크게 문제되는 몇 가지 사항은 이 야카르타 원칙에서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원칙을 통해서 국가에게 이러한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도록 국제에게 강제하고 차별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생활 영역에 있어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 의해서도 이 젠더 정체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또 나서서 보호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영역입니다. 44쪽인데요. 국가는 교육 방법, 교육 과정, 교육 자원, 특히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것을 질병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이것을 탈동성애화 시키고 탈젠더화 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위헌적인 요소는 표현의 자유도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못 받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젠더에 대한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공격은 할 수 없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고 국가가 또 이를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해서 보호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첫째, 이러한 트랜스젠더리즘,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세계인권선은 분명하게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에 따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다. 자, 남녀의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충돌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것이죠. 동성애나 일부 다처제를 가능케 하는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권선언에 정면 위배된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에도 위반되지만 세계인권에서 중요시하는 사상, 양심, 종교에 대한 자유를 갖는다라는 세계인권선언 18조에도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 중요한 바울 로마서 서신에서도 분명하게 동성애되는 남녀 동성애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로마에 있었던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구약에 이어서 신학까지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는 그러한 신앙 표현과 신앙 고백이죠. 자,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이데올로기는 세계인권선에 위배되고요.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 19조에 따라서 이러한 젠더리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신앙적 고백 표현 금지시키는 야카르타 원칙, 차별금지법 규정은 세계인권에 위배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인권선언 29조에 타인의 권리의 자유와 적절한 인정, 존중 보장돼야 된다. 민주사회에서는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적 복지를 위해서 제안을 만든다. 자, 그래서 아무리 젠더리즘의 주장, 성소수자의 주장이 일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인권도 함께 보장하는 가운데서 해야지.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같이 많은 처벌 조항을 통해서 이행 강제금 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형사적 벌금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신앙의 자유를 막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막는 이러한 젠더리즘과 차별금지법은 세계인권선 29조에도 위반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내용, 그 배경이 되는 요기야카르타의 원칙, 자, 일부 요기야카르타 원칙이 차별금지법에는 아직 없어요. 자, 그러나 개정을 통해서 더 확대될 겁니다. 요기야카르타 원칙이 다 수용될 거예요, 앞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 가족제도, 개인의 정과 양성의 평등을 지향하는 가족제도, 종교의 자유, 우리 헌법이 아주 최근에 중요시 여기는 표현의 자유. 우리 헌법의 표현의 자유는 익명 표현의 자유까지 보장한 아주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기야카르타 원칙은 대놓고 동성애자를 위한 대리모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부도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조항입니다. 3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대리모 계약의 위헌성은 여러 차례 우리 법제판소가 이야기하고 우리 법원에서도 무효이다. 여성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그 자체가 모성이 중요시하는 것이고, 계약을 통해서 그것을 계약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의 아이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출산은 여성의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출산한 생모의 자식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 계약은 헌법 위반, 민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계인권선은 유엔 총회의 결의이고 대부분의 구성원 반대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인권선은 국제적인 권리장전이 잘 보호되어야 되겠고요. 요기야카르타 원칙이 주장하는 반세계인권 선언에 관한 규정들, 자, 이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듯이 세계인권 선언은 인권 중의 인권, 국제인권의 헌법적 가치를 갖는, 세계헌법적 가치를 갖는 최고의 인권이고요. 여기에 위반되면, 충돌되면은 무효로 봐야 됩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여기와 같은 원칙은 무효이고요. 그 아류인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당연히 국제규범에 위반되고 세계인권선언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계인권선언에 합치되는 우리 잘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우리 헌법에도 위반되는 법률이고 요기야카르타 선언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철폐시켜야 되고 국회에 통과돼서는 안 되겠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묻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고르지 못한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재진 교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발제 진행해 주셨습니다. 바로 논문으로 이렇게 게재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칼럼 형태로 좀 가볍게 몇 가지 코멘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주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생활하다가 다시 박사과정 들어가게 됐던 계기가 서울대에서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김보미 학생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레즈비언 커밍아웃하고 학생 회장으로 이렇게 당선이 됐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전공이 국제법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흐름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반가운 거는 헌법학계,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논의들이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여기 계신 명재진 교수님 비롯해서 음선필 교수님 또 최대건 교수님 이런 분들이 그런 흐름을 주도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런 흐름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렇게 독특한 흐름이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훌륭한 발제 진행해 주신 명재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계 인권 선언 법적 성격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유엔 총회에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 채택한 문건은 그걸 이렇게 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런데 총회에서 또 이렇게 중요한 결의나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거를 국제 관습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렇게 해석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제인권법이 세계인권선언이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희한테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입법이 따로 없이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 직접 적용이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권 차원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인권 선언을 근거를 들고 그러니까 그런 해석론이 일반적인 해석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국내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는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세계 인권 선언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직접 적용되는 막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바로잡는 노력들이 한국 안에서 또 적극적으로 제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게 반기문 총장님께서 그 유엔 차원에서 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그런 흐름들을 또 많이 격려를 하셨습니다. 격려를 하시고 반기문 총장님이 계실 때 유엔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동성애를 인권 차원에서 대응하는 그런 조직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반 총장님께서 2012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되게 민감한 주제다. 그리고 나도 내가 자라온 동시대 사람들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몰랐다. 그런데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목소리를 내게 됐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유엔 헌장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또 반론들을 제기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보호된다. 이게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제2조에 그 기타의 신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기타의 신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 비슷한 논의가 그 소위 자유권 규약이라고 얘기를 되는 이거는
그 대한민국도 가입한 조약인데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보면은 거기 성별이라는 조항의 단어의 해석에 이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그런 이렇게 해석도 있는데요. 이런 해석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성애 합법화 운동 지금 대항하는 그런 운동이 그 대한민국에서 참 감사하게도 교회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대응 운동을 하면서도 이 동성애 합법화 운동이 왜 이렇게 힘을 얻게 됐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사실 동성애자들이 어떤 조직적인 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동성애 케이스들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 온정적인 대응을 해왔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백범일지 혹시 읽어보셨나요? 백범일지? 거기 보면 동성애자 케이스가 나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계실 때 김백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를 흠모하는 남자였다라고 하면서 또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좀 기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민하는 것이 상당히 애틋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온정적인 대응이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역사적으로 좀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구와 중동에서는 사실 그 사형 또는 그 중형으로 이렇게 규율돼 왔던 것들이 현실이고 특히 나치 정권에서는 그 아리안 인종 우월주의 이거 표방하면서 특별히 그 출산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그 독일 남성 동성애자를 특별히 좀 박해한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치료를 위해서 조롱을 하고 노역을 시키고 또 거세하는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또 동성애를 사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행된 이렇게 학대 그리고 또 과도한 형벌이 동성애 합법화 운동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 우리가 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 1950년대 킨제이 보고서 나오면서 이게 동성애는 정상적인 거다 뭐 이런 주장들이 학계에서 제기가 됐고 그리고 또 8, 90년대에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하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친동성애적인 법률 정책들이 위반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요. 그런데 그 이념적인 배경 아까 전에 토론해 주신 신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그 무신론적 인본주의 그리고 또 마르크스주의의 바탕을 두고 기존 질서 해체하려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성해방 운동 또 진지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소수자의 정체성 사실 이렇게 마르크스주의는 그 계급 투쟁 이론을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 계급 투쟁을 소수자 정체성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진행해 온 그 신자파의 전략적인 포석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동성애 인권으로 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국제적인 아주 큰 흐름이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사실 묻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몇몇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2001년도 그 국가인권위원회법 통과하면서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2분 내로 정리해 주세요. 기습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시도들이 이렇게 계속 되어 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동성애자 친구를 만났었고, 그러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 중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고민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사실 이 주장에 저도 약간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됐었던, 하지만 갈등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그 동성애 선천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다 그러니까 부정이 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탈동성애자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인권, 그들이 정말 이렇게 소수자라는 것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 문제들을 대응해 나가야 될 텐데요. 사실 이렇게 동성애 선천성을 부정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동성애를 인권 차원에서 대응해왔던 모든 논의들, 그리고 그러니까 법률적인 정책들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친동성애적인 법률과 그러니까 정책들이 위반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성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건데, 이것을 바로잡는 싸움, 이 바로잡는 싸움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론,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이 요기야카르타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요기야카르타 원칙을 저희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계속? 이게 원칙인가요, 정말로? 이거는 그 동성애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기야카르타 선언이라고 바로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칙 이러면 정말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인 원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선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동성애 대응 운동, 이게 참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동성애적 상황, 이게 사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경우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동성애적 성향이 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성애적 상황은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정지하기보다는 근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치유해야 될 주제이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자행된 학대, 그리고 또 과다한 형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되, 하지만 동성애 합법화 운동, 또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체주의적으로 폭주하는 것, 이거 막아내야 되는, 사실 그러니까 양면적인 싸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면적인 어려운 싸움이지만 또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싸움을 맡기신 것이 아닌가, 이 거룩하고 숭고한 싸움, 이것을 잘 싸워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또 영적인 요청에 잘 부응해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잘 대응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